억만장자 민주는 지난 10년을 상실의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는 아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의 존재에 새겨진 의식이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보다 먼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꽃을 남겼습니다. 민주는 세상이 탐내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 흔들리지 않는 영향력, 대륙을 넘나드는 예술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갤러리의 웅장한 홀과 경매장의 치열한 경기장에서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불렸습니다. 기업 이사회는 그의 의지에 굴복했고 그의 결정은 산업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휘두른 모든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우뚝 솟은 유리벽 뒤,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걸작 컬렉션을 지나 아무리 성공해도 깨질 수 없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을 잃은 그날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침묵. 그것은 그가 싸워서 진 유일한 싸움이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싸움이었다. 부와 전략이 저울을 기울일 수 있는 계산된 사업 게임과 달리 슬픔은 그가 매수하거나 따돌릴 수 없는 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뼈에 뿌리를 내렸고 그의 존재 자체를 누르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였다. 그는 지훈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조언자들에게도, 여전히 손을 내밀려고 감히 하는 몇몇 지인에게도. 그의 아들은 죽었고 그와 함께 민준의 인간성의 마지막 잔재가 묻혔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일에 빠져들어 영원해 보일 만큼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소비했지만 아무것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묘지였다. 매주 일요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는 지훈의 무덤에 도착했다. 묘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참나무에 둘러싸인 은둔된 휴식처였으며, 가지가 바람에 속삭였다. 그가 다스리는 제국의 끊임없는 속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결코 꽃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맞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차가운 대리석에 눈을 고정했다. 시적인 비문도 없었다. 정교한 헌사도 없었다. 이름과 날짜 두 개뿐이었다. 너무 짧았던 그의 삶을 뚜렷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똑같았다. 그는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유령과 씨름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는 돌아서 걸어가며 무적을 요구하는 세상으로 다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은 달랐다. 그가 익숙한 묘비에 다가가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예상치 못한 것을 포착했다. 묘비 바닥에 놓인 작은 야생화 꽃다발이었다. 민주는 멈췄다. 아무도 이 무덤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확실히 했다. 지훈은 죽기 훨씬 전에 대부분의 인연을 끊었고 민주는 과거가 묻힌 채로 남아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누군가 여기 있었다. 누군가 이 재물을 남겼다. 그의 눈은 묘지를 훑어보며 비어있는 묘비와 구불구불한 길을 살폈다. 그때 그는 그를
보았다. 소년. 10살이나 11살도 안 됐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자세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아이에게는 너무나 엄숙한 표정으로 무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어두운 피부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았고 작은 손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옆구리에 매달려 있었다. 아마도 그곳에 있을 수 있는 허락을 기다리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깜빡임을 느꼈다. 그 소녀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다. 민준의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무언가가 반응했다. 잠깐만, 그 단 하나의 명령이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소년의 어깨가 긴장했다. 그의 머리가 민준을 향해 돌았고 잠깐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그것을 보았다. 두려움.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갇힌 순간적인 죄책감이 아니었다. 이건 더 깊은 것이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자 그림자가 풀려나듯 소녀는 돌아서 달렸다. 민준의 맥박이 빨라졌다. 본능이 작용했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를 쫓았다. 그의 긴 걸음걸이는 쉽게 거리를 좁혔다. 축축한 땅이 그의 닦은 신발 아래에서 으스러졌다. 민주는 달리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 그에게 무언가를 자극한 소년을 쫓고 있었다. 오래전에 묻혀 있던 생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민준이 나무선에 도달했을 때 소년은 이미 사라져서 숲의 울창한 포옹에 온통 삼켜졌다. 그는 멈춰 섰고 숨은 날카롭고 통제된 채로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몇 년 만에 가장 세게 쿵쾅거렸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옆으로 구부렸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 그의 근육에 자리 잡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위해 달려간 적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또는 누군가를 위해. 숲 가장자리에 서서 두꺼운 잎사귀를 살피며 움직임의 흔적을 찾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고 그것은 끈기 있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지훈의 무덤에 왔을까? 그날 밤 민주는 넓은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은 창문으로 도시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이 숨막힐 듯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들의 무덤 앞에 서서 야생화를 경건하게 내려놓는 그 작은 인물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경건함은 말이 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든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는 자신의 삶을 확실성과 통제를 중심으로 구축했다. 그는 보드의 말을 소유하고 게임의 규칙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 있었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미스터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유령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가 문을 두드릴 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은 평소의 불면증의 불안이 아니었고 그가 여러 번 싸워서 이긴 익숙한 싸움이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더 깊은 불안, 그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소년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엄숙한 얼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무덤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서 있던 방식. 그리고 그가 달려온 방식, 조용하고 빠르게, 결코 잡히지 않을 그림자처럼 나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수년 동안 민주는 그의 세상에는 놀라움이 없도록 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모든 결과는 예상되었다. 그의 제국은 정밀성과 지배력으로 번창했다. 하지만 오늘, 한 아이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새벽이 되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 소년을 찾아야 했다. 그의 조수인 준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순간, 민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 그는 명령했다. 준호는 언제나 효율적이어서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꺼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을 문질렀다. 확실한 사실 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가 정보를 찾을 때는 대개 숫자, 기록, 거래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머릿속에 새겨진 덧없는 이미지만 있었다. 소년, 그는 마침내 말했다. 10살이나 11살, 검고 날씬하고 빠르다. 준호는 무표정한 채로 더 많은 것을 기다렸다. 민주는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지훈의 무덤에 갔어. 꽃을 남겼어. 라고 덧붙였다. 아주 잠깐 준호의 표정이 깜빡였다. 아주 약간만 바뀌었을 뿐이었지만 그 표정도 금세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뭐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 그는 간단히 말했다. 민주는 창문을 돌아보며 먼 곳을 응시했다. 그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알아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민주는 회의, 협상, 수백만 달러어치의 거래 등 일상적인 일을 했다. 외부 세계에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끈기 있는 사업가였고, 존재감이 강했고, 결점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밑에서 무언가가 그를 갉아먹었다. 답이 없는 질문. 그의 세계라는 완벽하게 짜여진 천에 풀린 실, 그리고 네 번째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다. 서준, 그는 책상 위에 폴더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11살이야. 홍대에서 엄마 가영과 살고 있어. 민준의 손가락이 책상 가장자리에서 미묘하게 꽉 조여졌다.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훈과 어떤 관계가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없어. 학교 기록도 없고, 공통된 지인도 없고, 그들을 묶을 만한 것도 없어.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 소녀는 몇 달 동안 무덤을 찾아왔어. 항상 혼자였어. 민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왜? 준호는 망설였다.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답을 알고 싶다면 출처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민주는 폴더를 꺼내 펼쳐보았다. 서준의 학교 사진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11살보다 더 어려 보였다. 키가 작고 오버사이즈 폴로 셔츠에 거의 삼켜질 듯했다. 그의 눈은 어둡고 경계하고 있었다.
경계하고 있었다. 그럼 다음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숨이 멎었다. 그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즉시 눈부시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불안한 무언가. 그녀는 그의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예술계의 이름도 아니고 그가 거쳐온 엘리트 계층의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힘이 있었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묻힌 기억을 끌어당기는 친숙함이었다. 그녀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봐,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노트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일해. 소아과 간호사야, 간호사. 그와 마주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주쳤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홍대는 그의 이름을 딴 세련된 고층 빌딩과 고급 갤러리와는 대조적이었다. 여기 거리에는 낡은 벽돌 건물이 늘어서 있었고, 그 외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되었지만 굳건히 서 있었다. 모퉁이에는 작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점점이 늘어서 있었다. 손으로 그린 간판이 있는 빵집, 여러 세대에 걸쳐 물려받은 식료품점, 대화가 머리 손질 만큼이나 중요한 이발소가 있었다. 그곳은 부유한 곳은 아니었지만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다. 민준이 거의 잊고 있었던 무언가. 회복력, 근면함. 주식시장과 인수가 아니라 인내심에 기반한 삶. 그의 매끈한 검은색 차가 연석을 따라 멈춰 섰고 근처에 주차된 오래되고 실용적인 차량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차에서 내리자 시선에 무게가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회의적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은 작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살균제와 베이비 로션 냄새가 짙었다. 대기실은 가득 찼다. 엄마들이 불안한 유아를 달래고 무릎에 붕대를 감은 아이들이 플라스틱 의자에서 다리를 흔들고 부드러운 대화가 공간을 채웠다. 접수 데스크의 접수원이 그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도와드릴까요? 가영을 보러 왔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른 편이었다. 그 여자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환자와 함께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나요? 민주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서두르는 것을 고려했지만 말하기 전에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가영이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나와서 그녀의 검은 컬은 느슨한 롤빵으로 묶었다. 그녀는 그녀 옆에 있는 어린 소년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손길은 그를 어머니에게로 인도하면서 안심시켰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리에 앉았을 때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인식이 번쩍였다. 빠르고 날카로웠다. 충격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더 절제된 무언가.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감명받은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쭉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조용하고 의도적인 걸음걸이로 그에게 다가갔다. 무엇이 그녀가 그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당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녀를 살펴보며 그녀의 사진을 처음 본 이후로 그를 괴롭혔던 불안한 친숙함 너머의 연결을 찾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물었다. 가영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녀의 어조에는 경의가 없었고 그의 지위에 대한 경의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꾸준한 자제력뿐이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당신 아들에 관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가렸다.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말하고 싶으면 기다려야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쉽게 무시한 지 오래였다. 민주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옆문 뒤로 사라졌다. 그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 여자, 이 낯선 사람은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답을 얻으려고 했다. 그녀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해도. 민주는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통제 위에 세워졌다. 시간, 사람, 결과에 대한 통제. 그의 세상에서 지연은 용납할 수 없었다. 기다리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장애물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병원 밖에 있는 차에 앉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가영이 그를 낯선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그녀가 그를 기다리게 했다. 그녀가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낯선 감각이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 접수원은 정중한 무관심으로 가영이 적어도 2시간 동안은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그에게 알렸다. 2시간, 민주는 몇 년 만에 그렇게 오래 기다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 있었다. 밖에서는 홍대가 제 속도대로 움직였다. 보행자들이 보도를 따라 서두르지 않고 걸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10대들은 군중 사이를 헤치며 웃고, 무점상들은 친숙한 얼굴을 불렀다. 기업의 야망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 권력 다툼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 그가 오래전에 떠난 세상.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1시간이 지났다.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가 원한다면 누군가를 보내 그녀를 데려올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조건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에게 그런 접근 방식이 가영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을 지켰고, 그녀가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오래전에 결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차분한 반항이었다. 마침내 병원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밖으로 나갔을 때, 민주는 이미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즉시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성가신 기색도 없었다. 단지 느리고 침착한 호흡과 마치 그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포기한 듯한 한숨뿐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친 가방끈을 조정하고 꾸준한 걸음걸이로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웃지 않았다. 아니요. 가영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를 흘깃보았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거기서 해요. 그녀가 말했다. 10분만요. 민주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인사했다. 그 카페는 작고 따뜻했고 직원들이 손님의 이름을 아는 그런 곳이었다. 그들이 들어오자 종이 부드럽게 울렸고 갓 내린 커피와 구운 페이스트리의 풍부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가영이 그를 다른 손님들과 떨어진 모서리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녀가 먼저 앉았다. 민준이 뒤따랐다.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다. 그러자 가영이 손을 테이블 위에 모아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여기까지 와 주셨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확히 뭘 원하세요? 웨이트리스는 따뜻하고 친숙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갔다. 평소처럼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시선은 가영에게로 옮겨갔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커피요. 그는 짧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대답이었다. 웨이트리스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펼쳐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웅얼거렸고 가영은 마침내 숨을 내쉬며 손을 깔끔하게 테이블 위에 모았다. 의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수고를 들이신 건 아니겠죠.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자. 뭘 원하는 거야?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에 충분할 만큼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더 조용하고 무거운 무언가로 떨어졌다. 당신 아들, 서준이. 왜 네? 아들의 무덤을 찾는 거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 그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기로 끌어온 질문. 가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표면 바로 아래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대답의 무게를 재는 듯 잠시 시선을 낮췄다가 마침내 그의 시선을 다시 마주쳤다. 이미 알고 있잖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몰랐다. 확실히는 아니었다. 그는 의심이 들었고 그의 마음 가장자리를 긁어모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그것을 들어야 했다. 말해, 그는 요구했다. 가영의 손가락이 탁자에 살짝 닿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거절할 듯했고 침묵이 그녀를 대신해 말하게 할 듯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알려주었다. 서준은 지훈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드러난 일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 깨달음은 그의 깊은 곳을 깨뜨렸다. 그가 지훈을 애도하며 보낸 세월,
그의 죽음의 확실성에 그는 이 세상에 아들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있었다. 항상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조용했지만 강철로 날카로웠다. 아니, 거짓말이야. 가영의 턱이 굳어졌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고 논리와 통제력을 추구했다. 지훈이 말했을 거야.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죽은 후에야 알게 됐어. 민준의 확신 아래 있던 땅이 움직였다. 그는 세상의 끝을 움켜쥐며 견고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민준은 그는 11년 동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몰랐다. 그 무게가 그의 숨을 거의 앗아갔다. 그는 감정이 표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붙잡았다. 왜 내게 오지 않았어? 가영의 입술에서 유머 감각 없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내게 왔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는 지훈을 원치도 않았잖아. 내가 서준을 원할 거라고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한 건 뭐야? 민준이 움찔했다. 직격탄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엄격했다. 너무 엄격했다. 그는 아들을 약하고 무어의 유산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밀어붙였고 그렇게 하면서 지훈을 밀어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의 아이를 낳은 여자 맞은편에 앉은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직면했다. 과거가 그를 따라잡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이 두껍고 굽히지 않게 늘어났다. 웨이트리스가 돌아와서 뜨거운 커피 2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가영은 조용히 고맙다고 중얼거렸지만 민준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져서 침묵을 깨뜨렸다. 서준이 왜 무덤을 찾아가는 거야? 가영은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은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야. 민준은 목에 맺힌 덩어리를 삼켰다. 그는 몇 년째 지훈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지만 떠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지훈을 만나지도 못했고 함께 찍은 사진도 한 장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묘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민준의 목이 조여왔다. 지훈의 무덤에 서서 작은 손에 꽃을 움켜쥐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무게감을 느꼈다. 가영은 망설이며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컵을 꽉 쥐었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는 지훈이 떠났다고, 돌에 새겨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수년간 믿어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준이 있었다. 살과 피가 있는 존재. 그가 실패시킨 아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 결코 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 죄책감이 그를 덮쳐와 그 강도에 질식했다. 그는 인생에서 지훈을 실패시켰다. 그는 이미 아들의 아들도 실패시켰을까? 그 무게가 그를 짓밟았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결코 몰랐다. 그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된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민주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통제되고 조작되고 유용한 것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보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어떤 기업 배신이나 재정적 파멸도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산산조각 냈다. 가영이 떠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는 그 카페에 남아서 손대지 않은 커피의 어두운 소용돌이를 응시했다. 그리고 민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반복은 망치의 힘으로 쳤다. 지우는 아들을 두었다. 그리고 민주는 11년 동안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마침내 거리로 나섰을 때 도시는 달라 보였다. 덜 익숙하고 덜 예측 가능했다. 한때 확실성 위에 세워졌던 그의 세상이 갑자기 그의 발 밑에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그의 집의 삭막한 사치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그의 정복을 상징했던 귀중한 그림과 조각상을 지나서 넓고 텅 빈 방을 헤매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재에 서서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들과 악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 옆에 서서 상을 받는 그의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이미지들. 하지만 지훈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날카로운 고통을 보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아들을 지웠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무어의 유산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유산인 그의 가족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서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소년. 아버지 없이 자란 소년. 할아버지 없이 수년간 무덤을 찾아다니며 돌에 새겨진 이름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애썼던 소년. 민주는 항상 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준을 만나야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세상을 뒤집은 소년을 이해해야 했다. 민주는 그저 가영의 문 앞에 나타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묘지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 축축한 흙 냄새가 나는 상쾌한 아침 공기. 가끔 잔디를 다듬는 정원사를 제외하고는 텅 빈 정원이었다. 민주는 지훈의 무덤 옆에 서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를 보았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묘비의 배경에 그의 작은 몸집이 간신히 보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치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듯 걸음걸이에 주저함이 있었다. 그때 그는 민준을 보았다. 그 소녀는 얼어붙었다. 민준은 그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둡고 경계하며 탐색하는 듯했다. 서준의 주먹이 그의 옆구리를 꽉 쥐었다.
당신은 전에 그 남자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도전이 있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말하지 않은 생각으로 무거웠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서준이 마침내 물었다. 민준은 그의 대답을 고려했다. 그는 평생 단어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이야기를 꾸며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그가 익숙하지 않은 것, 즉 정직함을 요구했다. 당신을 보고 싶었어. 그는 말했다. 서준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얼굴에 의심이 번쩍였다. 왜? 민준은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방금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 소년의 표정에 뭔가 번쩍였다. 빠르고 읽을 수 없는 무언가. 그는 무덤을 흘깃본 다음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 우리 아빠를 알았어.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 서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묘비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꽃다발을 꽉 쥐었다. 엄마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는 잠시 후 말했다. 그 말은 아팠다. 민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 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살펴보았다. 그렇니?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민준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의 무게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는 신경 썼을까? 그는 지훈을 생각했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그의 승인을 구했지만 결코 받지 못한 소년. 그는 자신의 피보다 자신의 제국을 우선시하며 보낸 모든 세월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족이 신경 쓰는지 의문을 품지 말았어야 할 소년. 네,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신경 써요. 서준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마치 정보를 기억해 두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민준을 지나갔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은 서준이 꽃을 내려놓고 그의 작은 손이 차가운 돌을 스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1분이 지났다. 그리고 2분이 지났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준이 마침내 일어섰을 때 그는 망설이다가 그를 돌아보았다. 돌아올 거야. 민준이 숨을 내쉬었다. 내가 돌아오길 원해. 그 소녀는 이 생각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 걸어갔다. 민준은 서준이 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저항을 예상했다. 그는 분노를 예상했다. 어쩌면 증오도 예상했다. 그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낯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희망. 민준은 항상 통제, 권력의 세계에 속해 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홍대의 낯선 거리를 바라보면서 손자가 아는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달았다. 이곳의 거리는 좁고 낡은 흔적이 있는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페인트는 퇴색했고 현관은 약간 처져 있었고 마당은 자전거와 장난감으로 어수선했다. 그곳은 힘든 노동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민준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세련된 사치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다. 그는 지훈이 이런 곳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지훈은 민준의 세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그의 손자는 민준이 결코 만져보지 못한 현실에서 자라고 있었다. 서준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돌아올 거야. 그는 어쩌면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어쩌면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불확실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오늘 사업 거래나 인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준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가 두드리기도 전에 겸손한 집의 현관문이 열렸다. 가영은 문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끈기가 있군요. 그녀는 말하며 마치 그의 존재가 그녀의 시간을 가치 있게 할 만한지 판단하려는 듯 그를 훑어보았다. 민주는 주저없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이걸 그냥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그녀의 입술이 살짝 다물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비켜섰다. 그는 뒷마당에 있어요.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저했다. 집은 작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기 때의 서준, 유아 때의 서준, 활짝 웃고 부담이 없는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훈의 사진은 없었다. 민주는 계속 걷기 위해 애썼다. 뒷문은 서준이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작은 채소밭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조정하고 있는 겸손한 마당으로 이어졌다. 그 소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돌아왔구나. 서준이 마침내 말했다. 여전히 앞에 있는 식물에 집중했다.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년의 얼굴에 집중된 것을 알아챘다. 그럴 거라고 했어. 서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마치 그의 말을 재는 듯 민준을 살펴보기까지 긴 침묵이 흘렀다. 원에 가꾸기 해본 적 있어? 민준은 그 질문에 눈을 깜빡였다. 서준이 할 말을 예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니요. 그는 인정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서준은 청바지에 손을 닿고 일어섰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소년이 믿을 만한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는 결국 말했다. 서준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민주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했잖아요. 소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흘깃 바라보더니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부자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거의 미소를 지었다. 그 소녀는 날카로웠다. 당신 엄마는 똑똑한 여자예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서준, 또 다른 침묵. 서준은 운동화로 흙을 살짝 발로 차며 말했다. 정말 할아버지세요. 민주는 가슴이 뭔가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은 이를 생각하는 듯했고 작은 손가락이 옆구리를 꽉 쥐었다. 전에 한 번도 없었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할아버지는 뭘 하시나요?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아버지는 뭘 하시나요? 그의 아버지는 애정 어린 타입이 아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기대와 규율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함이나 지도가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필요할 때 거기에 있는 거야. 서준은 마치 대답을 기억해내듯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오랜 침묵 후 그는 몸을 숙여 흙에서 빈 화분을 집어 내밀었다. 그럼 이걸 도와줘. 민주는 화분을 바라보았다. 작고 가장자리가 쪼개져 있었다. 그는 흙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서준이 화분을 손에 쥐자 마치 섬세한 물건인 양, 중요한 물건인 양 꼭 붙잡고 있었다. 오랜만에 그는 정확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그의 방문이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고 환영을 너무 오래 받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었다. 서준은 조심스러워졌지만 지훈에 대해, 민준의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은 놀랍게도 대답했다. 그가 익숙한 방식, 즉 신중한 계산과 절제된 말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준에게 지훈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소년으로서 말이다. 한때는 지훈만큼이나 작고 호기심이 많았던 소년이었다. 서준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언가가 바뀌었다. 조용한 오후였다. 서준은 민준에게 식물을 다시 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흙을 능숙하게 채우던 중 갑자기 고개를 들어 아빠가 원해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 라고 물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서준은 이를 생각한 후 마치 말이 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예상치 못한 목의 답답함에 침을 삼켰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돌봐주기를 기다리던 손자의 삶에서도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서준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돼. 그리고 오랜만에 민주는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업 세계에서 주저함은 약점이고, 지연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성공은 신속한 결정과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한 통제력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통제력이 환상인 입장에 처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믿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거나 과거를 다시 쓸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타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가영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일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서준은 주저했고 가영은 경계했다.
그녀는 그가 오는 것을 결코 막지 않았지만 결코 격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신뢰는 얻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준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다. 그 소녀는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는 맹목적으로 민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아버지를 둔다는 생각을 즉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호기심이 많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호기심이 그들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준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며 작은 도전을 던졌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뒷마당에 앉아 있을 때 서준이 갑자기 물었다. 체스를 두는 법을 알아?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물론이지, 서준이 빙긋 웃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야. 민준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서준이 팔짱을 끼었다. 그럼 증명해봐. 그 소녀는 안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나무 체스 세트를 들고 돌아왔다. 사용으로 인해 판의 가장자리가 약간 닳았다. 그는 이전에 여러 번 이런 일을 해본 사람처럼 숙련된 용이함으로 체스 세트를 세웠다. 민주는 손가락을 턱에 얹고 그 배치를 살폈다. 누가 가르쳐 줬어? 엄마, 서준이 말하며 첫 번째 폰을 움직였다. 아빠가 가끔 했다고 하더라. 민준의 배가 살짝 조여왔다. 그는 지훈과 체스를 한 적이 없었다. 지훈이 체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말을 움직여 가슴의 아픔을 누그러뜨렸다. 게임은 놀랍게도 치열했다. 서준은 훌륭했다.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훌륭했다. 그 소녀는 미리 생각하며 함정을 설치하고 민준의 전략을 시험했다. 민준이 마침내 이겼을 때 서준은 뒤로 기대어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나쁘지 않아. 민준이 빙긋 웃었다. 나쁘지 않아? 방금 이겼어. 서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만 차이로 그의 어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거의 장난기 어린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이 그에게서 받은 가장 따뜻한 감정이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작은 승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커졌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서준은 민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 그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질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 너와 우리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 민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과 함께 그는 자신을 강요하여 시도했습니다. 나는 많은 나쁜 짓을 했어. 나는 그가 나와 같기를 바랐어. 민준은 어느 날 저녁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나는 듣지 않았어. 서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 소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더니 마치 대답을 처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준은 조심스럽지만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떠날 때 가영이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가
다시 안으로 사라지기 전에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머뭇거렸다.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나도.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가영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민준이 침을 삼켰다. 몰랐어. 가영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전부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주는 권력을 쫓고, 부를 쫓고,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쫓으며 인생을 보냈다. 이제 그는 처음으로 뭔가 진짜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는 그의 제국, 그의 명성, 그가 축적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통제 위에 세워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부를 축적했고, 그의 유산이 자신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중요한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갑자기 시작되었다.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보낸 긴 시간은 더 무거워졌다. 이사회 토론은 덜 시급했다. 그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수집한 예술품은 더 이상 그에게 예전처럼 영감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서준이 있었다. 그를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끌어내어 다른 것을 보도록 강요한 서준. 진짜 무언가를. 민주는 수년 동안 그의 제국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매주 체스 경기를 하는 동안 손자와 마주 앉아 그는 무서운 것을 깨달았다. 서준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도 민준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은 금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재무 고문들과의 회의 중에 민준은 세련된 고층 사무실의 회의 테이블 머리에 앉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을 통해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고문들은 투자 전략, 그의 예술 제국의 확장, 다음 큰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듣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은 홍대로 돌아갔다. 작은 집 뒷마당에서 한 소년이 그에게 화분을 건네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마음은 체스판에 있었다. 서준이 마침내 어젯밤 그를 이긴 곳이었다. 그의 승리의 미소는 그가 퀸을 체크메이트로 옮기면서 커졌다. 그의 마음은 주식과 자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있었다. 민준, 한 고문은 중년의 남자로 관자놀이가 휘어진 남자였다. 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앞에 있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 보고서는 숫자, 예측, 이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그의 존재 전체를 정의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는 폴더를 닫았다. 저는 갤러리를 팔아요. 그는 말했다. 즉시 침묵이 찾아왔다. 고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민준,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무어 갤러리는 가장 명망 있는 곳 중 하나예요. 무엇인지 알아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팔아요.
방 안의 충격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왜요? 누군가가 물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수년 동안 명예가 자신의 유산이라고 스스로 확신해왔다. 갤러리, 부, 권력에 이것이 그가 기억되도록 보장해 줄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은 죽었고 그의 유산은 침묵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손자가 있었다. 서준은 결코 원하지 않을 제국 그 이상이 필요했다. 그는 가족이 필요했다. 그는 그가 필요했다. 아무 말 없이 민주는 일어섰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이번 달 말까지 끝내고 싶어. 자문위원들은 여전히 멍하니 망설였다. 하지만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에서 나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를 느꼈다. 갤러리를 매각한 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은 그의 이유에 대해 끝없이 추측했다. 재정적 전략이었을까? 은퇴의 신호였을까? 비밀 스캔들? 민주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했다. 그는 대중의 인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는 오직 한 가지에만 신경을 썼다. 그날 밤, 매각이 확정된 후, 그는 홍대로 차를 몰고 갔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가영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갤러리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영이 그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와. 서준이 거실에서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민준이 들어왔다. 그 소녀는 고개를 들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해 보여. 민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상해. 왜? 서준이 고개를 기울였다. 덜 화려해. 민준이 빙긋 웃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어. 서준이 책을 덮었다. 왜 여기 왔어? 민준이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뭔가 말하고 싶어서. 서준이 기다렸다. 갤러리를 팔았어.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서준이 눈을 깜빡였다. 왜?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소녀는 이 말을 생각했다. 그럼 뭐가 중요해? 민준이 그를 바라보았다. 너, 그는 간단히 말했다. 너와 내 엄마. 서준은 바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보았다. 서준이 망설임이 마지막 벽을 내린 순간이었다. 채스 두려고. 서준이 긴 침묵 후 물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내가 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야. 서준이 싱긋 웃었다. 그건 두고 보자. 그가 보드를 세우면서 민준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거래나 투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중요한 미래는 오직 하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평생 성공이 부, 영향력, 권력으로 측정된다고 믿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유산을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매각은 사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토론하고 이론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은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훨씬 더 큰 인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서준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손자를 위해서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며 자란 소년을 위해서, 민준이 몇 년 전에 제공했어야 할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다음 결정은 첫 번째 결정보다 쉬웠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가 이룬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세계에서 그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매끈하고 우뚝 솟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희귀한 예술품, 값비싼 가구, 명예의 환상 등 물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을 때 민주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물 가격, 잠재적 구매자 또는 시장 동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펜트하우스를 걸으며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민주는 서재에 서서 거대한 창문을 통해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 전망이 성취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위에 서서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은 그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평생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리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어딘가에 속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딘가에. 그가 펜트하우스 열쇠를 넘긴 날, 그는 가볍게 짐을 챙겼다. 그는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별로 없었다. 지훈의 오래된 사진 몇 장에 그가 창고에 묻어두었던,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진들. 체스 세트. 서준이 그를 위해 만든 작은 나무 조각품. 서투르게 새 모양으로 빚어낸 것, 다른 모든 것. 불필요했다. 민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게 여행을 했다. 홍대로 이사하는 건 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 가영의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준의 학교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 서준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서 민준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을 때 눈을 굴리는 것, 그러고 나서 바로 농구에서 친구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가영의 현관에서 부러진 계단을 고치고 그 단순한 작업에서 억만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집처럼 편안한 기분.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면서 민주는 서준과 함께 현관에 앉아 소년이 무심코 손가락 사이로 체스말을 뒤집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서? 서준이 갑자기 물었다. 민준이 그를 흘깃 보았다. 모든 것이 아니었어. 서준이 빙긋 웃었다. 고급 자동차. 큰 건물.
개인 제특이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해? 민준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평생 대부분 부가 답이라고 확신했다. 그 지위가 목표였다. 제국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기억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잘 알았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소년. 가족, 민준이 간단히 말했다. 서준이 눈을 굴렸다. 진부 안에 민준이 빙긋 웃었다. 그럴 수도. 서준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마치 대답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시피 소년이 현관 난간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다. 아빠는 이런 버전의 너를 더 좋아했을 것 같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더 이상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는 인정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빛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쫓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